부터 묵사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화를 먼저 했었어요. 그때는 르네상스부터 해서 인상주의까지 짧게 훑어보고 그 다음 좌조들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 현대 2010년대까지 미술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솔직히 미술사라는 게 흥미를 끌만한 과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적이고 역사랑 함께 또 이렇게 얽혀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많이 지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좀 탈피하고자 그림 분석보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조금 제가 풀어드릴게요.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모노루바는 언더그라운드 컬처 기반의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스케이트보드도 있고 이런 미술, 또 타투 등등 이제 그런 전반적인 스트릿 컬처들 관련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문화 공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 그런 협동 조합 같은 공간입니다. 전 그 중에서 힐사이즈 스튜디오라고 일러스트, 공예, 그다음 타투 관련된 전반적인 시각적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스튜디오의 작가 김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짧게 5분 안에 르네상스부터 인상주의까지 알려드릴게요. 르네상스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런 천재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탈리아의 미술이 엄청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천재들이 태어났다가 죽은 거예요. 동시대에 막 천년에 한 번 나올 거 말까 하는 천재들이 3명, 4명이 태어나서 한 시대에 있다 보니까 엄청난 부흥을 이끌었지만, 그들이 이제 죽고 나서는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말을 쓰죠.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이 다 루틴화되어 가면서 발전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는데, 그게 르네상스 바로 다음 시대에 있었던 사조들이에요. 발전은 없고 과거의 천재들이 너무 큰 업적을 세웠으니까 그걸 따라하기 바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현재의 비유적 표현으로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은 항상 모든 미술 사조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발전이 있으려면 대립이 있어야 돼요. 서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정파와 사파가. 르네상스가 이렇게 쫙 세워놨는데 어느 누군가가 한마디를 딱 내밉니다. 왜 그렇게 그려야 해? 나는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바로크, 삐뚤어진 진주라는 뜻의 새로운 사조가 등장을 했어요. 그 후로 이탈리아가 바로크까지 이렇게 전성기를 찍다가, 또 이탈리아만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예술의 나라고 하면 이탈리아, 뭐 프랑스 이런 데를 예를 들듯이 그 다음은 프랑스로 시대가 넘어가게 됩니다. 루이 14세가 프랑스를 집권을 하면서 신이 필요 없게 됐어요. 루이 14세 내가 태양왕이고 인간이 이제 최고 존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점점 신화적 요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등장하고요, 귀족들의 그런 다양한 생활 모습들이 그림에 담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그림, 이게 바로크 다음 시대 로코코라는 양식의 프라고나라는 화가가 그렸던 그림을 모작품이 여기에 하나 걸려 있거든요. 저런 그림들이 등장을 했고, 그 로코코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화 레미제라블, 프랑스 혁명이 루이 16세 때 터집니다. 왕족은 다 처형이 됐죠. 그때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고요. 그 당시에 향락을 즐기고 사치품들을 수집하던 모든 귀족들은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 로코코 미술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왔잖아요.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다. 혁명을 일으켰어요. 지금 또 여기서 대립이 일어나게 돼요. 혁명을 일으켰는데 어떤 한 부류는 우리는 선조들의 그 기상을 이어받아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라고 하는 신고전주의가 나오고요. 아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낭만, 우리가 나아갈 핑크빛 미래를 꿈꾸면서 진취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낭만주의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 둘의 대립은 이제 그렇게 길진 않아요. 누가 봐도 좀 진취적인 게 좀 더 이목을 끌고 집중을 받다 보니까 신고전주의는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낭만주의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낭만주의는 핑크빛 미래를 본다고 했죠. 어두운 면을 보지 못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표적으로 다 부산분들이니까 이제 저쪽에 우리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예쁘게 꾸며진 도시 있잖아요. 달동네를 좀 이쁘게 칠하고 관광명소로 만들었는데, 낭만주의가 바라본 세상은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감천문화마을처럼 이쁘게 쫙 해놓고 관광명소로 돈도 벌고 지역발전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때요?
거기서 지내시는 이제 빈민, 이제 노인분들,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은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폐기주로 다녀야 되고, 그렇게 이제 조금 이면을 바라보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거를 사실주의라고 말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요, 있는 사실을 바라본다고 해서 사실주의라는 사조가 생겨났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그림을 안 보여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제 밀레라고 이제 이렇게 만종에서 기도드리는 그림이 있고, 이삭중기 이런 거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운동이 왜 일어났냐면 그 사실주의가 유행할 당시에 칼 마르크스가 등장을 해요.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혁명가죠.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단합해서 이제 사회주의를 만들자. 이게 지금 와서야 우리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북한이 가난하게 살고 이제 중국도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개인 재산을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좀 실패한 하나의 정치로서 이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어요. 전부 다 가난한데 이 가난한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니까. 그런 영향들이 그림에서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다가 카메라가 발명이 돼요. 모든 예술가들은 이제 좀 청천벽력을 만든 거죠. 이때까지 그림을 우리도 흔히 이제 좀 똑같이 그리면 잘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재현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림이. 그런데 카메라가 등장하면 화가들은 전부 다 직업을 잃는 거예요, 지금.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AI가 개발돼서 4차 산업시대가 일어나고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정파와 사파 나눴다 했죠. 나는 똑같이 그리지 않을 거야 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물체가 아니고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온 빛이라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물체는 뭐지? 라는 의문을 모네라는 사람이 처음 던져요. 그러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을, 그러니까 first impression, 내 첫인상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 인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붓으로 이렇게 팍팍팍 찍어서 그림처럼 그리고요. 우리는 이거를 인상주의라고 불러요. 아마 대부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화가는 모네, 마네, 드가, 고흐, 고갱 이런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화가들이 그 당시에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이야기는요, 그 이후 세대예요. 자, 그 인상주의 끝물에 폴 세잔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자, 아까 제가 인상주의가 내 눈에 들어온 물체가 아니라 내 눈에 들어온 빛이라고 했죠. 빛을 포착하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폴 세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빛이라고 하면은 내가 물체를 그릴 이유가 없지 않냐.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는데요. 자, 이렇게 팔을 하나 그려요. 보면은 미세하지만 이게 다 우리 몸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해버립니다.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크게 도형화시켜버리면 원기둥이잖아요. 팔을. 사람 팔을 원기둥으로 그립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미술이 나뉘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모든 예술가들은 약간 사냥개 같은 존재는 이때까지 유행하던 모든 미술 사조는 그 사냥개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주인이었어요. 근데 폴 세잔은 그 줄을 다 잘라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폴 세잔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금부터는 한 사조가 유행이 100년, 200년이 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팍 퍼져나갑니다. 도베르만들이 미친듯이 질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볼 사조는 아르누보라는 사조예요. 이게 인상주의 바로 후기에 일어났던 사조인데, 여기 보면 뭐 아트, 누에보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왜 아르누보라 하려면 프랑스 발음으로 하면은 아르누보예요. 이제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사조고요. 알퐁스 무아라는 화가가 이때 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이고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지금 그림 보다시피 굉장히 트렌디하죠. 어떻게 보면 약간 타로 카드 같은 데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때 미술들이 약간 상업적으로 약간 사용되는 미술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그림들이 다 뭐였냐면은 그 당시 연극 포스터, 영화 포스터, 약간 이런 포스터들이었어요. 그림은 굉장히 이쁘죠. 아까 아저씨는 되게 수염 족속하고 한데, 이분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
흔히 일러스트라고 말하는 뭐 게임 일러스트, 그다음 뭐 애니메이션, 그 모든 시초가 바로 이 알폰소 무아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게 파생이 됐어요.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아르누보라는 이런 장식 미술들이 이제 타로 카드 이런 데도 유행이 접목이 되면서 이런 알폰소 무아풍의 타로 카드들도 지금 현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샴페인 라벨이었어요. 와인 라벨을 이렇게 썼었어요. 이 당시에 프랑스에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미친 요거는 복권 사파였어요. 그런데 지금 미야자키 하야오의 월령공주의 오마주가 됐죠. 지금 동작도 똑같고 구도도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술이 아주 먼 과거와 현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예고요. 다음으로 볼 화가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화가를 꼽으라고 하면은 구스타프 클림트랑 반 고흐를 꼽아요. 굉장히 친숙하죠. 그림만 봐도. 아르누보 미술의 특징이 화려해요.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가 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연인이라는 제목의 그림과 유리트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다 금박지를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작품이에요. 이 구스타프 클림트가 재밌는 게 약간 굉장히 츤데레였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츤츤댔어요. 자기 연인이 있었거든요. 평생을 함께하는 사이인데 청혼도 안 하고요. 사랑한다는 말도 한마디를 못하는 그런 약간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미난 일화가 보시면 여기 이제 하트트리라는 건데 그 연인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엽서에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줍니다. 요거를 주면서 했던 말이 가장 유명하죠. 구스타프 클림트도 젊을 때 돈을 못 벌었어요. 약간 나이가 조금 들어서 40대가 넘어서서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어서 젊었을 때 이 그림을 연인한테 주면서 했던 말이 꽃이 없어서 그림으로 대신합니다 하고 줍니다. 연인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꽃 한 송이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있는데 꽃을 사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그 돈으로 물감을 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고요. 심지어 여자가 청혼을 먼저 했는데 거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연인 사이로 구스타프 클림트가 죽을 때까지 그분은 클림트의 역을 지켜줍니다. 항상 클림트 이야기가 나오면은 대조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림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텐데 이중섭 화백의 황소입니다. 황소. 이중섭 화백은요 클림트랑 반대되게 굉장한 사랑꾼이었어요. 굉장한. 이분은 이제 아내가 일본 분이셨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일제 탄압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그때 와이프는 일본으로 갔고 이중섭 화백은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매일매일 연애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뭐 함께할 날을 기다리면서 뭐 이렇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막 편지를 보내요. 사랑한다고 매번 말해주고. 보시면 이렇게 삐뚤빼뚤한 일본어로 이렇게 항상 사파를 그려가면서 사랑을 표현했던 분이에요. 이 편지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중섭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뭐 이런 사랑을 했고 심지어 아내가 일본 분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일본에서는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분이. 요거는 제주도의 서귀포시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이에요. 여기 가면 그 친필 편지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많이 오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 일본인들에서 다양한 관광객들이 오는데 미술에 조금 관심 있다고 하시는 모든 일본 관광객은 다 한 번씩 들립니다. 잘 알다시피 일본에서는 서로 간의 사랑을 잘 그렇게 표현을 안 하기로 유명하죠. 길에서 손도 잘 안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들 눈에는 그런 게 너무 낭만적이다, 참 아름답다, 약간 그렇게 좀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중섭 선생님 작품이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한번 제주도 가실 때 서귀포에 들린다면 한번 들려보시는 게 좋아요. 미술관에서 소장하는 게 아니라 이중섭 씨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요. 이렇게 개인이 갖고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흔치 않은 기회니까 이렇게 미술관이 생겼을 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 사조는요. 이게 바로 아르누보